예, 반갑습니다. 계명대학 김현웅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KBS하고 인터뷰를 하나 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아침에 있다 보니까 KBS 기자가 전화를 해서 4월달에 기온이 30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더웠는데 갑자기 한 15도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요새 조금 쌀쌀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벌이라든가 이런 곤충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봄철 저온 현상으로 그것만 본다면 올해 저온 현상은 작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달에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영하로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과수나무 이런 데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 기자 얘기가 기후위기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그 얘기 하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주긴 해줬는데 그 기자분하고 얘기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대응이 있다면 기후위기겠느냐, 대응책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멸종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4월 15일이죠. 어제 보면은 어제 우리나라의 IBS 해가지고 기초과학연구소 기후물리 연구부에서 아주 좋은 논문 하나 써가지고 네이처지에 이렇게 실렸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을 못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대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현 인류의 현 10대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부터 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하고 그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유인원들이 나타나는 게 한 100만 년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과거에도 지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동한 그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대이동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한 100만 년 정도 기후를 복원시켜 보니까 과거에도 거대한 엄청난 온난기와 저온기가 교차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류가 엄청난 대이동을 했더라 하는 게 그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못 막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대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론사 몇몇 신문사 기자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길래 제가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연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이렇게 기후가 변하니까 밑에 있다가 너무 고온이 되면 그 당시에 또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식물이 죽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북쪽 쪽 올라갔다가 또 저온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밑으로 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유인원들 숫자가 하나 해봤자 수백만 명 정도 수준이었고, 그 사람들은 수렵 채취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뭐 동물 비슷하게 그렇게 막 다니면서 동물도 잡아먹고 또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이동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을 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대이동을 한다는 거냐. 이동하겠습니까? 북쪽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그냥 멸종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아비규환 속에 죽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대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자님은 가능하다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문제도 원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지 분쟁, 내란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엔에서 세계 국가별 인구 통계를 이렇게 내면서 난민이라는 나라를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13위인가 그렇게 아마 랭크가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이 난민입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난민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많이 드러날 것 같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관충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인류 전체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매년 1월달 되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세계 경제 포럼 이게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단골 주제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경제를 위협할 뭐 10대 뉴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난민 문제가 베스트 5 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기후 변화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향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리협정이죠. 2015년 12월에 이제 그 체결된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이제 전 세계가 온실 기체를 줄여가기 위한 국제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국제법이 출발을 했습니다. 체결했으니까 정부 대표들이 모여가고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 것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이런 거를 5년마다 한 번씩 내고하는 것도 다 이 파리협정에 의한 얘기고 저 밑에까지 쭉 있는 얘기가 전부 다 파리협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2030년이 큰 목표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이게 이제 2020년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 2050 탄소 중립 얘기가 이 화두로 굉장히 많이 이제 떠돌고 있는데 사실 2050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이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탄소 감축 목표의 타깃은 2030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동대구역 3번 출구 딱 나오면은 기후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5도 목표 2100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온도 상승을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산업화 이전, 즉 1900년대 이전에 비해 가지고 2100년까지 추가적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게 목표고 그만큼 그렇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우리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수지가 이렇게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다 소비하는 데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 기후 시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도 최근에 동대구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6년하고 100일이 좀 안 남았을 겁니다. 6년하고 몇십 일 정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세기 말까지 1.5도 시나리오에 이미 도달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온도 상승이 이제 쭉 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2100년까지 온도 상승 목으로 이제 허용하려고 하는 그 목표치가 한 2026년에서 2028년이면 도달할 것 같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자연이 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적게 떼가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를 갖다가 갖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탄소를 많이 줄여야 의미가 있지 먼 미래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줄이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목표하는 것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작년에 우리가 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일 건가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목표로 한 그 양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각국에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195개국인데 이 나라들이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이겠다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제출한 안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각 국가가 제출한 안을 모두 다 실천한다고 손치더라도 추가적인 온도 상승은 1.5도 시나리오가 아니고 거기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각 국가별로 일단 2015년에 한번 너희들 195개국이 온실가스 얼마 줄일 수 있는지 안을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냈고 뭐 미국도 내고 유럽도 내고 모든 국가들이 다 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차 바닥도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5년에 한 번씩 더 과하게 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 양을 2015년부터 해서 5년 주기로 해서 훨씬 더 강하게 안을 내라.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도 단번에 우리가 이만큼 확 줄이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에 더 짜보고 그래가지고 그 새로 더 강화된 안을 유엔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이게 냈던 거, 각 국가가 우리가 2030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직 파리 협정이 2021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는 이게 국제법으로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 195개국이 제출한 자국의 계획별 국가의 탄소 감축 약속은 그 중간 연도 2023년이 되면은 유엔으로부터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실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면 이 강제적인 페널티, 이거 돈이겠죠. 뭐 국가를 감옥에 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탄소세 같은 걸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 정상회의 이후 이게 맨 처음에 파리 협정에서는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즉 1900년대 이전에 비해서 추가적 온도 상승은 2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탄소를 억제해보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가 근데 2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저희도 지역에 있는 나무 식생 있잖아요. 나무 얘네들이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도에 그대로 있으면 고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씨앗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람에 실려서 북쪽으로 간다든가 혹은 동물, 새 이런 것들이 그 씨앗을 먹어가지고 더 북쪽에 가서 이 똥을 누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운이 좋게 하면 씨앗이 더 북쪽으로 자꾸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식물청이다, 식물의 기후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1년에 한 1km 정도가 한계랍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 식물천이 속도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2도고요. 건세기 말까지 2도를 지켜줘야 식물 천이 속도에 맞출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천이를 못하고 그냥 멸종을 가고요. 그러면은 식물이 이게 고사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곤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새, 뭐 동물 이런 것들은 그 서식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지구의 그 멸종이 굉장히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2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저는 목표였고, 근데 그거는 너무 높으니까 추가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낮춰보자. 그래서 나온 게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있었던 제48차 IPC 총회에서 1.5도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0.5도 더 낮추는 이게 합의를 했고, 그 합의안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후 정상회의라는 거 나오죠. 유엔 기후 정상회의 2019년 9월. 저기서 이제 송도에서 1.5도로 이제 약속한 거는
IPCC 집행국에서 합의를 본 거고, 그렇지만 그 탄소를 줄이는 행동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당사국들이 정상들이 유엔에 가서 이 안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해서 회의를 한 거, 그게 유엔 기후 정상 회의가 됩니다. 저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갔고 전 세계 한 123개국인가 되는 나라 정상들이 갔고 그레타 툰베리도 갔고, 그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2030까지 탄소 얼마 줄일 거냐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2050까지 이 탄소 중립에 도달이 되고 2050 이후가 되면 자연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도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양이 더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수입 체제로 가자. 그래서 럽하게 얘기하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양을 50% 줄이고,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은 넷제로에 가고, 그 다음에 2050년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자 하는 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약속입니다. 그 큰인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 한 117개국, 거의 한 150개국, 전체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거의 150개국이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저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이런 약속이 되었다, 거의 스탠다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30이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30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한 절반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2050 왜 이상하면 기준이 2005년이냐?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40% 감축, 2030년까지 이게 이제 국가 목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2005년 대비 50에서 50%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2018, 미국은 2005, 유럽에서는 1990을 얘기합니다. 왜 이게 기준연도가 다 다르냐 하면은 저 기준연도가 그 나라가 최대로 탄소를 배출했던 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요거 말씀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하는 얘기죠. 유엔 파리 기후변화 파리 협정이죠. 파리 협정. 저게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거든요. 유엔 기후변화 당사.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해당되는 이야기. 국가와 국가 간에 탄소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안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말하는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는 기업들이 우리도 탄소 감축에 적극 나서겠다. 국가 레벨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알리100이라는 겁니다. 알리100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인데, 알리라고 하는 것은 리뉴얼블 에너지의 약자이고,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 완전 달성은 2050년까지고 2025년까지 85%까지 도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공장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부품을 어떤 다른 회사의 부품을 조립하면 사오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부품도 전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제품을 만들어가고 이게 영업점에 팔릴 때 영업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하는 게 알리100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알리100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빨리 증가하고 있고, 그들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도 알리100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부품 공급업체 이런 것도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가 대기업 중에 제일 먼저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리100 하는 게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K 알리100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 국제사회에서 하는 알리100은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민간 단체가 주도가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 거기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을 해서 자신들이 알리100으로 가는 그 실천 과정 이거를 이제 보고하고 검증받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K 알리100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적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중심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은 파리 협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간에서 하는 알리100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이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독일의 자동차 업체 BMW가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리튬 전지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업체에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삼성 SDS라든가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곳에 와서 압박을 하는 거죠. 당신네들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2018년 국감 때는 이게 문제도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사도 구글 공급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운영하는 삼성 거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약 평균 92%가 재생에너지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은 옛날보다 오히려 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삼성을 봐주고 싶어도 삼성이 이런 걸 못 맞추면은 자신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가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은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 하고 하는 거 이것보다는 이 국제 기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의 이 약속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뭐라고 뭐 입대고 할 그런 상황은 이미 우리로부터 손을 떠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냈던 우리나라 탄소 감축안, 국가 홍수기에서 감축안이 너무 버겁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막 전환하고 이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원전을 갖다가 그동안 진락했다가 안 진락했던 거 이거 다시 더 짓고, 그 다음에 당진에 석탄발전소가 노후돼가고 없어지면 거기다가 뭐 원전도 짓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전 비중을 높이자는 하는데 그게 안 되기도 하지만 뒤에서 나온 얘기하겠지만 만약 원전으로 전기를 만든다 치자고 그러면은 원전이 알리100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원전 얘기인데 그 이호 텍스노미라는 게 지난번 대선 때 토론회 얘기가 나왔죠. 여야 후보들 간에.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저것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재생에너지로 할 거냐 아니면 원전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작년에 EU 텍스노미는 EU는 유럽이라는 얘기고 그죠. 다음 텍소노미는 분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EU 텍소노미라면은 EU 분류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는데 무슨 분류냐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냐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나열해 놓는 게 EU 텍소노미입니다. 요런 에너지는 EU 텍소노미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공적 기금 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조성된 자금 이게 투자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거냐, 에너지 운중에 어디에 투자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EU 텍소노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에서는 지난번 없던 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독일에서 주장한 천연가스 이게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서 주장한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봐라, 유럽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넣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럽에서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원전이나 다 EU 텍소노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고 저항성이 뭔가, 우리가 원전을 왜 안 낸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방사능 오염물질이고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두 가지 해결된다면 우리 원전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고공고학화에서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연료 쓰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연료냐 하면 우라늄인데, 우라늄에다가 크롬을 가지고 코팅을 이렇게 기술 좋게 처리를 하면은 이게 사고 저항성 원료가 된답니다. 근데 이 연료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꿈의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우라늄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기업들에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기술을 언제까지 상용할 것인가, 이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2030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그 사고 저항성 연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창 연구 중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준위성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처리 시설을 갖춘 경우에 EU 텍소노미에 지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도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린 에너지 체제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사고 저항성 연료 있잖아요. 이거를 2025년까지 적용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거를 가장 첨단에 있는 기업들도 자기도 목표로 정하는 게 2030년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그때까지 돼봐야 아는 에너지거든. 가능한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고준위 방사능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면은 안전한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안전한 기반을 찾으려고 우리가 195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전 발전소가 건설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찾았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못 찾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기반을 찾은 나라가 여기 있는가 모르겠어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스웨덴이고 한 나라가 핀란드예요. 스웨덴하고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70년을 넘게 찾았는데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안전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걸 만족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넣어줬지만 원전은 이 그린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던 것밖에 불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이 EU에 있는 원전 사업자들의 볼멘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단 좀 상식적으로 알아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EU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 대비 그러니까 55% 수준으로, 최소 55% 수준으로 줄이겠다 하는 게 이제 FIP4 55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NDC처럼 EU의 2030년까지 탄소 감축 시나리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럼 뭐 우리나라 얘기나 뭐 이런 데 하지 왜 자꾸 유럽 얘기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사실상 끌고 가는 곳이 E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안이 바로 유엔기구의 협약이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그냥 공통된 안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1.5도 시나리오로 가는 길은 2050 탄소 중립보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트 포 55의 의미가 뭐냐?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인다 하는 게 목표다. 이름 자체가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작년에 탄소 중립 법안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EU에서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EU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미 이걸 체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12개 법안은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 그다음에 감축 목표 설정, 환경 규제 강화의 3개 범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격 결정 개입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면은 에너지 가격 결정에 이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 2, 3일 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려고 하면 매년 전기값이 한 4 내지 6%씩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원전을 갖다 더 확대하고 원전에 의존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우리나라 이제 화석연료나 원전에 이렇게 의존하는 이유는 그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라든 원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세금을 왕창 물려가지고 그 에너지가 비싼 에너지가 되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세금을 안 물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같은 걸 주고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시간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라든가 원전 이런 데 많이 의존하는 게 시장 실패였다. 이 시장에서 그걸 싼 에너지로 만드는 바람에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고 환경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격 체제를 바꾸도록 그렇게 세제를 갖다가 전환시켜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시이냐 하는데 그럼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배출권을 사는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제도 자체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출권 거래에 적용되는 대상 업종을 처음에는 요런 철강, 알루미늄 요런 것들로 대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점점 확대해가고 다음에 이 가격도 좀 비싸게 만들어 가겠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해운은 국적 불문하고 EU 지역 항구 사용 요청 대행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항공에 주어지는 배출권 무상 할당을 2020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한다 했는데 이 무상 할당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업종이 있으면 이런 업종에다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허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캡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자를 씌우듯이 너희들은 요만큼만 탄소 배출해. 이 정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보다 탄소 더 많이 배출하면 이제 자신들이 배출하는 그만큼을 돈을 주고 배출 권리를 갖다 사와야 되는 이런 제도가 이제 그 ETS 제도라는 거죠. 요 밑에도 제가 소개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업이 허용량 이하를 배출할 경우에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거를 캡 앤드 트레이드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여받은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면 세금을 안 내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대출 권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은 제도가 되는 게 대출권 거래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항공업에 대해서는 이런 무상 대출 할당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FIT 455에 이게 적용을 받는 업종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데가 이 항공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기차로 이동하는 거하고 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항공기로 이동하면 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로 열차로 가면은 한 7, 8시간 걸리는, 이게 비행기로 가면 1시간이면 될 걸 유로 열차를 타고 7, 8시간씩 일부러 이제 그런 걸 타고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탄소를 적게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영국 히드로공항 같은 데 보면은 항공 수요 확대 때문에 공항을 좀 확대하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죠. 이거 공항을 확대하면 비행기가 더 많이 뜨고 내린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에 반한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공항 확장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건 공항 확장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공항 새로 짓겠다, 가덕도 짓겠다, 파주에도 하나 짓겠다 하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에도 공항 하나 짓는다 하고, 울릉도 다 됐죠. 지금 울릉도 짓는다 하죠. 새만금 짓는다고 하지. 그 다음에 흑산도 짓는다고 하지. 우리나라에서 공항을 짓면 제주도 가는 것 빼고는 국내용은 아니잖아요. 항공기가. 그럼 해외로 다녀야 되는데, 보다시피 해외에서는 항공기 수요를 갖다 완전히 억제하거든요. 이게. 그럼 어디로 그렇게 가려고 공항을 그렇게 많이 지려고 하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탄소 국경세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거 연계해서 2010년부터 역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EU 내에서 제품 생산하고 하는 이 사업체 이런 곳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은 부담을 많이 지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유럽을 벗어나가지고 공장을 EU 영내 다른 데다 지놓고 거기서 생산해서 EU에 물건만 갖다 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게 탄소 조정 국경세의 도입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든 간에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CBAM 이게 이제 해외에서 EU로 수입에 들어오는 물품에 매기는 탄소세죠. 탄소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과는 이 제도적으로 도입은 2023년이고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EU 내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물건이 탄소 얼마나 배출했는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이런 행정 절차는 2023년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탄소세를 물리는 관세를 물리는 것은 2026년부터 하겠다 하는 것이 EU의 남통 목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EU가 이걸 더 강화시켜가지고 실제 비용 부과는 2025년부터 하겠다고 1년 당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분야 요걸 처음부터 하고 여기만 하고 나머지 다른 업종은 향후 확대해 가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것도 처음부터 이보다 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협회 이런 데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EU가 이걸 실천하면 미국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두 개의 시장이 EU와 미국이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없이는 어떻게 버틸까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추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EU에서는 이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카가 된다는 거죠. 모든 LNG 관차를 출시 금지한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차량 탄소 감축 목표를 갖다가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거의 더블 2배 가까이 되죠. 2배 가까이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이 넘어가면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게 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의 시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공, 해운 분야의 차량의 사용 공유 지침하는데 EU로 향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있는 항공유에다가 바이오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항공유보다 3배나 비싸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럽 한번 가보려고 하면 비행값이 지금보다 무지하게 비싸질 겁니다. 공항 사업도 비싸질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자유 관광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이것도 나오죠.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 배출이 오직하다 총량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역 확대 시대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가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줬는데 이 기후 변화 온도 상승이라든가 강수량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PCC에서는 보고서를 낼 때 처음에 종합 보고서를 과학자들이 만듭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부 대표들이 와가지고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요약본인 거죠. 요약본을 이제 만드는데 그때는 배우들 중에 불편한 구절 이런 게 있으면 빼내고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마사지가 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특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특별 보고서가 국제 협상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종합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자본주의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먼저 나온 게 1988년도 제임스 한센이 미국 상원에 가서 정언을 할 때 제임스 한센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원에 가서 청문회 가니까 의원들한테 제임스 한센이 쫙 설명하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고온 현상, 가뭄 현상, 각종 큰 슈퍼 태풍 이런 것들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려두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묻고 거기에 대한 제임스 한센의 답은 우리가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는 게 성장을 포기하면 자본주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년 적어도 5% 이상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양을 생산하려고 하면 노동자의 5%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소비가 뒷받침돼 줘야 된다고. 우리 코로나 하고 나니까 소비 진작시켜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약한 편이고 전 세계가 야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과 후를 보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5배가 늘었다는 게 아닙니까? 불과 2, 3년 사이에 그만큼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진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본주의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자유무역 시대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이 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자랑하는 게 수출이 막 엄청 많이 했다. 무역 액수가 세계 몇 위다 이런 거 막 자랑하는데 그럴 시기는 이미 접어고 있다. 우리도 내수가 뒷받침되고 그 내수 뒷받침되려고 하면 그동안 천대시했던 농업이라든가 우업이라든가 우리의 먹거리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BS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이게 쌀이라든가 우업 이런 걸 가지고 국제 시세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큰일 난다. 쌀이라는 게 품장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캘리포니아 산사에 한 가만에 5만 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흥정이 되면은 한 방에 그냥 몇 배 그냥 뛰거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콩기름 뭐 이런 거 이 식용유 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원래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 가을이 되면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양을 가격을 떠나서 양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공급량 기준을 하면은 식량 자금 22%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확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줄여야 돼요. 이게 에너지 사용량, 감축량을 강화하겠다. 그 에너지 사용 감축 목표를 이렇게 많이 줄이겠다.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량보다는 2030년이 되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그 다음 모든 해국이 매년 1.5% 에너지 사용 감축을 의무화를 한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에너지 절감 기업은 적정 지표 도입으로 구속력을 강화한다. 이게 각국에서 매년 1%, 1.5% 이상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 규제 이런 거 막 귀찮잖아요. 뭐든 나오면 규제 철폐, 막 이게 규제는 악이고 자유로운 거 이거는 선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규제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도 이렇게 다 통제를 받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다가 다 죽는 것보다는 불편해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기후기금, 정의로운 전환, 이게 이제 국제적인 핫 이슈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알뜰살뜰하게 사는 거죠. 아나바다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옷 사면 옷이 떨어져 가지고 뭐 버리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유행이 지나서라든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러지 뭐 떨어져 가지고 버리고 이런 건 잘 안 하죠 거의. 그것도 또 그렇게 해야 또 자본주의가 이제 굴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 하겠다고 덤벼 들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경제 그대로 굴러가거든요. 그냥 이게 우리가 좀 착한 척 하기 위해서 그냥 캠페인으로 한번 하고 말고 이래야지 지금 시대에 아나바다 운동 한다는 거는 진짜 나라 경제를 말아먹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체계에서는. 근데 앞으로는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이게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뭐하고 해도 일자리는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책을 보니까 20세기 뭐 가장 위대한 사상가, 뭐 지식인 뭐 이런 사람 얘기 뭐 쭉 하는데 그 중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비석에 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래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적었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연과학자이자 공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오만 다 이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1940년대에 쓴 수필이 있는데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주당 2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1940년대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여유를 즐기는 데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많이 나누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지금 35시간 근로제도가 2006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대학생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서 35시간제로 바뀌었거든요. 40시간 하다가. 근데 지금은 35시간을 해도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외로 중심으로 해서 주당 30시간으로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하고 이러시려가지고 30시간 제로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이제 나누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 나오고 하면 그 애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자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직업이 주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이 사회에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냥 놀고 먹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거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일자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뭐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인구 10만 명당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제일 적다는 거 아십니까? 제일 적어요. 그리고 공적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굉장히 적어요. OECD 국가들 중에 보면은 대학 졸업 마치고 사회 진출할 때 보면 한 20에서 25%가 공적 일자리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구에 수성구는 좀 나은데 제가 저는 달성 이쪽에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구청장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달서구가 인구 60만인데 60만이 되면 이거 유럽이나 이런 데 치면 대도시 아닙니까?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 오케스트라도 하나 없고 미술관도 하나 없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슨 체육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없거든요. 그만큼 공적 일자리 안 만들어내요. 그래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해 봤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떻게 말 한마디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이런 게 없거든요. 공항을 가든 뭐 배를 타러 가든 열차를 타고 가든 간에 거기 사람들이 다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우리처럼 쎄 해가지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문을 돌려야 돼 이런 데가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적 일자리를 주려고 고민을 안 하는가 모르겠다고. 이게 병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더욱이나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업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가능하면은 적게 만들어서 적게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물품을 적게 만들고 아껴서 그냥 적게 사용하자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일자리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줄이고 노력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전환이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내연기관차 만들면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기차로 바꾸면 부품 확 줄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는 현대자동차도 일자리가 줄고 그 다음에 부품업체도 완전히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 결국은 공적 기구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항을 덜 하겠죠. 저항이 없어야 사회 전환이 되는 것이지 저 같아도 에너지 전환하고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내일부터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 기간 동안의 돈을 한 722억 유로, 달러로 하면 800달러 이상 되죠. 이거를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취약 가구의 직접 소득 보전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ETS 무상 할당량, 기업체에 주는 그 기본 탄소 배출 권리 있잖아요. 이것도 저소득 경우일수록 EU도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잘 살고 루마니아라든가 동유럽부터 해서 이런 나라 못 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화석연료라는 이런 데 의지를 더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무상 할당량을 갖다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30 그 석탄 발전소 2300 탄소 그 석탄 발전소로 문 닫겠다는 거는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동남아시아 개도국 얘기하시는데 그런 나라들은
또 탄소 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규제라는 이런 것도 사실 적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고 우리나라가 문제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매스 얘기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그 산림청의 그 모두백이 유명했었죠. 그것 때문에 모두백 산에 나무 쫙쫙 베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무를 쫙 베고 모두백을 해가지고 그걸 저 동해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석탄하고 섞어가지고 막 피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오매스라 하면서 제시신 재생에너지 인증서도 막 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나무를 이제 많이 자라니까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인근 지역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도 만들어서 수입도 올리고, 그 마을에 앞으로 화석연료 못 되면은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뭘 갖고 되겠습니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한 불과 2, 3년 안에 그 농촌, 어촌에 주는 그 에너지 보조금 있잖아요. 그거 다 금지되거든요. 그러면 농촌 사람들 이 석유를 면세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비닐하우스 운영 못 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 바이오매스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도 쓰여하고 있고, 일본 같은 데, 일본도 보면 매우 모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유럽에서 말하는 이 열병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가지고 열병합을 하고 그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는 지금 딱 4개, 3개 있습니다. 3개. 3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많은 시간 안에 확대해 가야 되고, 이런 이제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정말 1차 산림 2탄 섭지에서 바이오매스 조달 금지 저게 있죠. 저 때문에 나라 포스코 이런 데가 엄청 못 들어먹고 있는 거고, 유럽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유럽은 막 혹시 들을 때 제가 유럽을 되게 막 띄워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이오 에너지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남아시아 가서 이탄층에다가 팜유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라면 기름 그거 있잖아요. 팜유. 그걸 막 키워가지고 그 기름을 가져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탄소 배출로부터 제어가 되거든요. 탄소 중립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자기들이 이제 탄소 배출로부터 좀 벗어나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탄층이 뭐냐 하면은 저 우포늪 생각하면 됩니다. 우포늪에 1년 동안 이게 풀이 쭉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쭉 자랐다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 캐면은 우포늪도 밑에 내려가면 이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열대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데. 그래 그 물을 쫙 빼내.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거름지지 않습니까? 퇴비가 막 무지무지하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팜유 나무 같은 거 심으면 잘 자라는 거죠. 그래 거기서 기름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 바이오매스 에너지라 하면서 쓰면서 우리는 탄소 배출 안 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포늪 같은 데도 이게 물이 닫아 잠겨 있으면 밑에 들어가 있는 죽은 나무들하고 그 다음에 공기하고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안 썩는 거야. 안 썩고 그냥 악순가 되거든요. 이게 석탄이잖아요, 이게. 근데 물을 쫙 빼버리는 순간 이 죽은 나무 잎사귀하고 위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가 메탄이 막 무지무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유 사용하면서 아끼는 탄소보다는 이탄층을 갖다가 이거 훼손시켜가지고 자연 배출시키는 탄소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조달 금지 이제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26년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산에 나무 배 갖고 가가지고 석탄 발전소 태우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원 중단.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소규모 일광 발전소의 EU 지속 가능성 기준 적용. 이거는 이게 마을 단위로 그 마을 부근에서 났던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칩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로마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보고서도 만들고 작년에 그런 일은 했습니다. 한국과 뉴딜 뭐 작년 나왔는데 뭐 이게 뭐 예산 100% 잘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까 생각해보면 이거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 보면 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 뭐 많잖아요. 중화학공 이런 것들의 구조 혁신, 그다음에 차량에서 아까 이후에 보면 2035년 넘어가면은 탄소 배출 하나도 안 하는 모빌리티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도시 국토 저탄소화, 뭐 이것 때문에 저기 서울시에는 보니까 이 노후 주택이 있을 때 여기다가 무이자로 장기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를 갖다 낭비 안 하는 주택으로 바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잠깐 기생각 2030, 2035년이 넘어가면은 주택 거래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당근과 채찍인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정부 과제평가를 해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이걸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에너지 낭비가 단열이 잘 안 돼가지고 냉난방 에너지 많이 쓰는 이런 주택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에서 에너지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뭐 그린벨트 쫙 깎아가지고 그 아파트 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지죠. 유엔에서도 자연 훼손하지 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거의 공통이고 유엔에서도 권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취약 산업계층 보호, 이건 이게 정의로운 전환 그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 전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한 실업자가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부분의 탄소 저감은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위에 비산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자체겠죠.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실천해 가는 것.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2020 교육과정. 저도 지금 교육과정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교과목에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를 넣게 되고, 그다음에 또 독립교과목으로도 기후변화와 생태전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이런 교과목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하는, 오늘 제가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에 시민들의 동력을 얻어내겠다 하는 게 정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1년 동안에 땅이라든가 바다에서 대기로 나가는 탄소가 있고 또 1년 동안에 하늘에 있던 탄소가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다와 땅에서 대기로 올라가는 탄소 양이 210기가톤. CO2 중에 O2 빼고 탄소의 그 질량만 계산했을 때 바다에서 90, 육지에서 여기 120, 요거 합하면 66이면 120이죠. 그다음에 요거 90은 210기가톤이 대기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사람은 얼마나 하냐면 9기가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기로 배출하는 탄소 양은 자연이 배출하는 양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죠.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이게 석탄 떼고 이런 거 별 문제 아니겠냐 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아니죠. 왜냐면 자연은 이렇게 많이 배출하지만 더 많이, 지가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 더 많이 가져가는가 하면은
숲이 3, 바다가 2, 그래서 5기가톤씩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시켜줍니다. 탄소를 제거시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9기가톤밖에 배출을 안 하는데 하나도 제거를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기가톤을 배출하면은 자연이 5기가톤을 제거시켜주고 나머지 4가 대기 중 계속적 체력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뭐냐면은 요걸 제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출하는 양을 자연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시켜주는 양만큼만 배출하자 하는 게 이제 2050 탄소 중립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구 온난화가 자꾸 진척이 되면은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은 바닷속에 녹아있던 탄소가 더 많이 대기 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기 중에서 이산탄소가 많으면 산성기가 많이 내려요. 이게 산성기가 내리면은 바다가 산성화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줄어. 지금도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가져가는데 그 기능은 줄어들고 바다에는 더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숲도 보면은 이 온도가 32도 넘어가면 강합성이 잘 못해요. 지금 있는 숲들이. 그래서 지금 온도 올라가면은 강합성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목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밭도 만들어야 되겠고 주거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숲을 자꾸 훼손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럼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이 나무 이런 것들 분해를 잘 시키니까 탄소는 더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동토에 가면은 메탄이 얼음으로 녹아 있잖아요. 이게 녹아가지고 올라와. 바닷속에 들어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올라와.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연으로부터 탄소가 더 많이 오고 제거를 적게 시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인간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걸 좀 더 줄인다 손치더라도 자연이 더 많이 배출하고 덜 삭감시킨 데 비하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걸 가지고는 자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때를 기후변화는 인간의 손을 떠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협정 이후로 그 이전에 연간 425톤씩 탄소를 배출하다가 지금은 345톤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일까 조사 검수 관측해 보면 과거보다 더 빠르게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결국은 자연의 기여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파리협정에 가지고 막 온실가스 줄이고 이게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안전값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후 위기시대다. 그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데이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6%밖에 안 돼요. 이 6.8은 뭐냐면 이거는 쓰레기 소각까지 넣어가지고 쓰레기 소각 넣으면 지금 8%. 근데 쓰레기 소각을 가지고 재생의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내용 데이터고 국제용으로 통용되는 거는 6%입니다. 근데 하나 앞에 딱 흥건히만 하더라도 요때가 지금 거의 15, 6% 됐는데 15% 가까이 됐죠. 근데 지금은 요 앞에만 거의 다 20%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탄소 중립 과제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요게 이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2013년부터 이 FIT 제도 해가지고 고정가격제 제도를 바꿨거든요. 우리는 지금 IPS 제도를 해서 변동가격제고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2014년부터 전부 고정가격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변동가격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무슨 차이가 나냐 하면은 변동가격제를 하면은 생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조그만하게 생태발전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파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가격제를 하면
재생이 사업은 나갑니다. 왜 나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 칩시다.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태양광 발전을 딱 짓는 순간 태양광 패널은 제일 비쌀 때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태양광 패널은 싸지지 비쌀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전돼 효율은 더 높아져. 그 지금 사는 태양광 패널이 앞으로 미래를 보면 가장 저급이면서 비싼 패널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나 빨리 지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몇 년 동안은 태양광 발전소 지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돈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태양광 가격은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정 가격제를 해줘야 일반 시민들도 소규모로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변동 가격제는 대기업들만 가능한 것이지 소규모업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한국병 FIT 제도라 해가지고 자본금으로 시민협동조합 이런 데 대해서 고정 가격제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냥 변동 가격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걸 딱 해보니까 요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과 한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이게 10kW짜리, 10kW짜리 웬만한 그 가정집 있잖아요. 그 옥상에 하면 10kW, 20kW 다 하거든요. 근데 10kW짜리를 100만 나오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기가가 1000메가거든요. 그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PS 제도를 하고 나니까 이쪽이 없어요. 소규모 발전소. 아니야, 다 똑같대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그 전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반대로 고정 가격, 변동 가격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들어오고 저항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2013년을 12년이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변동으로 가고 일본은 고정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를 하면 이 세 가지 이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 가치 뭐 기존의 화력 발전용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용하게 되면은 자원 확보를 위한 뭐 쌍바탕 이런 분쟁자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 가치하는 이게 중요한데 지역 가치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기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하겠다 하면 어민들이 막 하객진을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방해하고 태양광 하겠다 하면 농민들이 들고 나가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럴까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든. 그 바닥을 뺏어버리니까 어민들이 실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농촌을 뺏어버리니까 농민들이 실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민들이 이익, 농민들이 이익과 부합하는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변동 가격제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들의 먹거리로 간 게 이게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라도 간척지에 이렇게 태양광을 갖다 우죽순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상에 풍력하겠다 하니까 또 농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탄소 배출은 보면은 상위 1% 사람들은 거의 80톤 가까이 배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위 50% 사람들은 한 500kg, 0.5톤 정도 배출합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 1.5도 시나리오에 맞춰 가려면 요만큼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